안녕하세요. 오늘 128회 플랜업 독서 경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혹시 다들 다 읽어보셨어요? 네.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제목이 사실 되게 매력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라는 제목인데 먼저 첫째로 우리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그거일 거예요. 왜 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라는 말은 베이스에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이미 깔려있는 거죠. 네, 그 오류에 대해서 바로 책에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요. 과연 우리는 똑똑한 사람일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생각일까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던지거든요. 자, 굉장히 매력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아마존 비즈니스 위크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던 책이고 무엇보다 지금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경영대학원의 교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메인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월스트리트였어요. 굉장한 투자의 귀재였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책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라는 책을 내기 전에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미래의 투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를 단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사람들이 조금 접근성이 쉽게 쓰여진 책이 바로 미래의 투자라는 책이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드러커에서부터 이제 뭐 경영학의 귀재라고 얘기를 하는 피터 드러커에서부터 그 블랙스완이라는 이론을 얘기를 한 나심 탈레브라는 그 학자를 아실 거예요. 그 사람까지 모든 경영학뿐만이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그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사람들에 대한 그 학문을 다 같이 이끌어서 바로 이 책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무엇보다 이 사람의 투자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진짜 열심히 연구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은근히 책을 읽다가 보면 되게 반가워요. 내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막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실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연 의사결정에 관해서 우리가 행동경제학 쪽으로 어떻게 우리의 의사결정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제목 타이틀을 보시면은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똑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도 당연히 똑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네. 이게 뭐죠? 네. 땅콩. 지금 너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죠. 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순간의 감정이어서든 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그 타이틀을 바꾸자, 이제 회수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조연아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사실 배운 거는 학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마 여기에 계신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양질의 퀄리티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조현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최근에 이제 뭐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라든지 그런 사태들을 보아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월스트리트라는 굉장히 그 핫스팟 자체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숫자에 밝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그 분야인데 왜 그 사람들은 리먼 브라더스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이 사태가 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죠? 네,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LG가 스마트폰 업계에서 굉장히 후발주자로 들어왔어요. 기억하세요? 처음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막 활용을 하고 삼성이 이제 후발주자로 열심히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뭐 갤럭시를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사이에 LG는 굉장히 반응이 느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도대체 LG가 항상 그 전자 쪽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왜 이렇게 LG가 늦게 움직였을까? 바로 그 뒤에 이 기업이 숨어 있었어요. 이 기업 아시죠? 미국의 거대 컨설팅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맥켄지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를 가장 최고, 미국에서 사실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도 탑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그룹인 하나인 맥킨지에서 2007년도에 LG를 컨설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LG에서도 우리가 이제 LG전자에서도 우리가 뭔가 공격적인 개편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맥킨지의 임원들을 갖다가 LG에다가 다 꽂아놨어요. 굉장히 거대한 수많은 연봉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LG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 맥킨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선택을 했냐? 마케팅에 집중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도 모자란 판에 마케팅에다가 자신의 예산을 거의 다 쏟아부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판이 어떻게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판이 바뀌지가 않고 오히려 스마트폰의 시장이 훨씬 더 거대해지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LG가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2010년에 채용됐었던 맥킨지 임원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뒤늦게 스마트폰의 후발주자로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남아있죠. LG의 스마트폰 그때 이제까지의 명성에 의해서는. 근데 참 LG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 LG 아카폰 아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캐릭터랑 그 핸드폰이랑 접목을 시켰어요. 이제까지는 핸드폰 자체가 하나의 그냥 기기로만 끝났다면은 이제 내 성격을 대변할 수 있고 내 어떤 캐릭터를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핸드폰으로 LG가 새로이 컨텐츠화해서 시도한 핸드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LG가 굉장히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때 당시에 맥킨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똑똑한 집단과 똑똑한 집단이 모여서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몇 년 동안 뒤처지는 지금 경영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마의 3년을 보내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맥킨지 그리고 LG가 내렸던 그 결정이 이 영화를 보면은 핵심으로 나와요.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관상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송강호가 거기에서는 진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너무너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임금이 계신 왕궁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의 눈이 멀어요.
눈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처남인가? 그 사촌 자기 친한 그 가족이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혀를 자르던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물어봐요. 왜 당신의 아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게 될지 그거는 관상에 써있지 않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관상가였던 송강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파도만 보았지 내가 바람을 보지 못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었건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내부의 관점이 있고 외부의 관점이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외부의 관점, 즉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대 혹은 바람으로 표현되는 외부의 관점보다 내가 보고 싶은 관상 혹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파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잘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몇 번이나 메인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2002년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탄 굉장히 기이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였었냐면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막 여러 방에 계시잖아요. 옆에 있던 경제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경제학의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봤더니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로 이론을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딱 보았을 때 아닌데 인간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바로 그 전제에다가 의문을 걸고 과연 그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경제에는 어떻게 연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된 게 바로 너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하버드 교수가 나와요. 이 교수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실제로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은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개의 사람인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너치 효과.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자, 이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라는 책 역시 결국에는 그 너치의 행동 경제학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납세자를 4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4가지 중에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을 내야 되기는 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과연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낼까?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교육, 치안, 화재 예방 같은 좋은 일에 쓰입니다. 라고 홍보를 할 때 혹은 조세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너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혹은 세금용지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세요. 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미네소타 주민의 90% 이상이 납세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4가지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이 가장 효과를 발휘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2번째, 2번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게 2번째일 것 같아요. 2번째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는 마지막이었어요. 네, 미네소타 주민의 90% 이상의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 사람들은 달라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달라지지 못해요. 사실 그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나 역시도 따르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사람에게 이제 정답을 찾아내는 질문을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답을 찾는 확률이 혼자서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정답을 찾는 확률이 90%, 90%의 정답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똑같이 내기는 하는데 앞에 있는 5명이 다 틀린 동일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정답 확률은 10%로 뚝 떨어졌어요. 분명히 혼자 했을 때에는 똑똑했었던 사람이 집단과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어리석어졌다라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그게 정답인 걸 아니면서도 그 선택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지 못한 거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를 내가 못 본 거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오답을 그 똑같은 앞에 5명의 사람을 따라서 오답을 계속 골랐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움직이기 쉬운 거는 바로 이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 우리 이 방법 사실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은근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죠?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내 의견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너츠에서는 이제 이콘 그리고 휴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극히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인간을 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전통 경제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항상 전제로 뒀었던 거예요.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틀린 거죠. 인간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 그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라는 책에서는 그리고 너츠에서는 휴먼이라는 개념을 쓰고 현실 속에 사는 허점투성이인 인간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달랐어요. 결국에는 이 책도 그렇고 너츠라는 책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에 대한 쉽게 얘기하자면 불신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면서부터 바로 이 책이 시작이 됐어요.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걸까? 과연 우리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가지의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모두 귀차니스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를 귀찮아해요. 미국 대학 교수의 연구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자산 분배를 변경하는 평균 횟수가 몇일까라고 이제 연구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정답은 평균 빵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자산 분배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뭐 주식으로 더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시황에 따라서 뭔가를 더 옮길 수도 있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려는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함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이 현상 유지 함정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이거예요. 나는 특별히 바꾸지 않겠다.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도 괜찮은데 뭘 굳이 바꾸려고 그래. 굉장히 인간들은 귀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앞에 있으면 뭔가 더 이득이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바꿀 것 같은데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행동경제학 그리고 행동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만도 전염된다. 이건 뭐를 이야기를 하냐? 집단심리를 이야기를 해요. 자, 2명이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보통 식사량이 나 혼자서 먹을 때보다 35%가 증가를 한대요. 근데 4명이서 함께 식사할 때에는 식사량이 75%가 증가를 한대요. 그리고 7명 이상이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식사량이 96%가 증가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 7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밥을 한 공기를 먹었으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2공기 가까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죠.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시각화에 굉장히 약한 거죠. 자, 유혹 그리고 자기 통제의 어려움을 겪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잖아요. 먼저 앞에서 계속 먹고 있으면은 사람들도 나도 뭔가 계속 같이 먹게 되죠. 자기 통제를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느끼시겠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뭐 힘든 일,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그거는 잘 이겨내요. 근데 더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에는 정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유혹이나 자기 통제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이 더 효과가 있을까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을 하면은 연간 35만 원을 절약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연간 35만 원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35만 원을 절약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35만 원을 까먹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거예요. 절약한다, 절약된다. 그러니까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훨씬 효과 있는 거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잃었을 때 느끼는 불행이 얻을 때 느끼는 행복의 2배에 달하는 손실 기피 성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들 되게 많이 엄마들 약속을 하죠.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엄마가 용돈 5만 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여야 돼요. 이번에 10등을 넘기지 못하면은 네 용돈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기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이제 회사에서 어떤 뭐 컨퍼런스 같은 거를 진행을 하거나 같이 조별 활동 같은 거를, 팀별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임원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포상도 해주고, 뭐 1등한 팀한테는 이제 뭐 회식비도 주고 막 이랬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가에서 깐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손실 기피 성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훨씬 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도 그렇죠. 너 뭐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 뭐 좋아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점심 같은 거 먹으려고 고를 때 오늘 뭐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은 나 뭐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죠. 근데 반대로 너 뭐 싫어해? 뭐 이거 먹기 싫은 거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럴 때는 은근히 또 쉽게 내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싫은 거를 먹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온다. 내가 손실을 입는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방어가 센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거 캠페인을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정말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이럴 때 훨씬 더 움직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사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나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자, 교실에서 유명 가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티셔츠를 입었을 때 다른 학생이 알아보는 비율이 몇 %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막 소녀시대 막 이렇게 찍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과연 내가 이런 어떤 유치한 티셔츠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볼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우니까 계속 가리죠. 왠지 남들이 다 나만 쳐다볼 것 같고, 자, 그래서 봤어요. 몇 %나 채워볼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41%를 쳐다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관심 있는 숫자는 21%밖에 안 됐어요. 나는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나를 쳐다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내 티셔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생각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명 효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제일 많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예요. 중학생 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뇌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내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학생 때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외부의 시각이 있고 내부의 시각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외부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내부의 시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모님이랑도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떤 성향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근데 그 효과가, 그 중2병이 절대 중2한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았을 때 과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나는 과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시는 편이세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이프에게 물어본다 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인에게 물어보는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결정하세요?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근데 저도 되게 속단속결하는 타입이에요. 약간 저는 빨리 결정하고 이제 당할 거면은 빨리 당해버리고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또 다시 제기하고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더라 해도 지속적으로 빨리 선택을 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마음에 물어보든지 머리에 물어보든지 마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혹은 머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정답일까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은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책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2번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마치 우리가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보다는 뇌의 결정을 더 따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경영학의 구루로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핫한, 최근에 다윗과 골리앗을 쓰고 나서는 살짝 주춤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핫한 그 경영 구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말콤 글래드웰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블링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직관력,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판단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결국에 수많은 통찰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직관이라는 거는 뇌의 결정보다는 마음의 결정이 더 맞아요. 왜 그렇다면은
그 말콤 글래드웰 같은 경우에는 뇌가 아니라 마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사람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이미 과거에 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는 최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내가 이런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이거 역시 나한테는 결국에 약이 될 거야 라고 내 머리에 의한 선택은 계속 내가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서 결정된 좋다 혹은 싫다의 결정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좋은 게 갑자기 싫어질 수가 없고 싫은 게 갑자기 좋다라고 바뀔 수는 없거든요. 마음을 설득하는 것보다 뇌를 설득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사실 더 지혜로운 거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마음의 선택을 따르는 게 진짜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택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결국에 밑바탕이 되는 거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가 맞는 정보일까요? 그 정보에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그런 어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네이버랑 구글이랑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터넷 문화 자체를 네이버에서 다 망쳐놨다라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놓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글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저는 그 글을 읽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네이버에서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기는 해요. 네이버에서 진짜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하나 내놨었죠. 뭐죠? 지식인. 네. 지식인을 기점으로 네이버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그 지식인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찾고 서칭을 하든지 혹은 올리든지 간에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밝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검색을 정보를 한다 해도 네이버에서는 예를 들자면 어떤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었던 게 뭐냐면 프랑스 인구를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프랑스 인구는 몇 명일까요를 쳤어요. 그럼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되는 게 뭐냐면 프랑스 대사관 이 검색이 된다든지 혹은 프랑스와 관련된 그 광고 창들 있죠. 어떤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연관 검색어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정작 내가 검색을 하려던 진짜 타당한 검색들은 쉽게 찾기가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지식인에서 프랑스 인구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충 얼마 정도 될걸요? 라는 식의 정보들만 나오는 거지 누가 올려놨는지도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보를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보를 올려놓으면은 프랑스 영사관 자체에서 대사관 자체에서 2014년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올려놓게 돼요. 그리고 지도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는 몇 명, 여기에는 몇 명, 여기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검색을 해놓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영어 서비스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국어 서비스도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항상 어떤 정보를 위한 검색을 하려고 할 때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그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냐는 거죠. 나는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고 그냥 이런 거를 떠나서 나 역시 남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는 아닐까.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끄는 함정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개를 뽑아왔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증거 찾기의 함정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증 편향이라는 거. 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이 실수하는 가장 3가지 대표적인 착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 나의 미래는 남들의 미래보다 밝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래요. 근데 3번째가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내가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큰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손을 되게 강하게 던진대요. 주사위를. 그리고 오히려 막 1, 2 이런 작은 숫자가 나오려고 할 때는 살짝 던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연구학자들이 단연간 사람들의 행동과 그 심리를 분석을 하면서 찾아낸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은연중에 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를 잃게 되냐면 객관적인 시각 자체를 잃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찾고 싶은 증거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 이야기해줄까? 그러면서 막 틀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옳은 얘기,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예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열심히 증거를 찾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증거 찾기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객관화된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문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객관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객관화된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곱씹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의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3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도형이 있어요. 첫 번째 네모칸 도형이 있고 두 번째 네모 도형이 있어요. 3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네모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세상에 도형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미 벌써 3개가 있는데 왜 네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패턴이죠. 만약에 여기에 네모 하나밖에 없었다면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혹은 3번째에 뭐가 나올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5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더 있었어요. 네모가 하나만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로 인해서 딱 2개가 모였을 때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네모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었어요. 3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3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궁중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위에 어떤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거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2사람이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3사람이 됐더니 거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서서 뭔가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져요. 우리는 고정관념, 뭔가를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임의대로 내가 설정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도 내가 이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를 깨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 뭐 어떤 휴거 사건 막 이럴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집단으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내 신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즉 내 행동과 내 신념을 계속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 성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게 바로 현상유지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을 거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자, 그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 이단 중에 하나인데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지? 1440만 명? 예. 이제 뭐 14만 4천 명인가의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신천지에 모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천지가 개별하고 자기들이 다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교 활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실제로 모았대요, 그거를. 최근에 14만 4천 명을 모았어요.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 정상적인 생각이면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네. 아, 이거 거짓말이었네. 이러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144만 명이 모았을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시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속을 했던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이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계속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바로 그 현상. 그걸 바로 현상유지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이거는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때려박는 거. 제일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게, 제가 그 주식 외환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투자자분을 만났어요. 그 투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실제 투자를 공부를 하시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실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게 어떤 주식을 사야지 성공할까요? 라는 거를 항상 물어본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좋은 주식, 갑자기 오르는 주식 혹은 갑자기 내리는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KB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듯한, 절대 망하지 않을 듯한 주식을 사고 그냥 타이밍에 맞춰서 손절매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뻔한 대답인데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세롬 데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요새 친구들은 모를 텐데 인터넷이 있기 전에 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접속하면은 뭐 하이텔, 나우누리 막 삐삐 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세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통신 생활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되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한 주당 거의 120에서 120, 130? 네, 200까지라 그랬나? 굉장히 높이까지 갔었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90 얼마에서 샀다가 그게 막 거의 한 100까지 뛰니까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이게 계속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걔가 어느 순간인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10 정도까지 내려왔었대요. 얘기를 했대요. 아, 사모님 이거 파시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이미 올라간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팔 수 있냐? 안 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떨어져요. 90까지 왔어요. 사모님 지금 파시라고. 지금이라도 팔면은 본전치기는 한다. 그래도 원금은 회수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잃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냥 가만히 놔둬요. 뚝뚝뚝 떨어져서 그 주식이 어디까지 내려갔냐? 20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없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상장 폐지를 하게 됐는데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거는 도박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매몰 비용의 함정을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생활 속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으면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끝내야 되는데 그 끝내는 거를 하지 못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더 들이고 있는 거죠. 가요. 사람들이 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설계의 함정입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주는 함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계의 함정.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아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카트의 비밀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트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카트가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카트를 막 여기에다가 막 7레레 8레레 넣어놓고 다니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정리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카트에다가 뭐를 넣기 시작을 했죠? 100원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누구 100원이죠? 내 100원. 내 100원을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은 카트를 집어넣어놨을 때 100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카트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대요. 귀찮대요. 그럼 카트를 집어넣었을 때 500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그러면은 나는 갖다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폐로 올라가요. 카트를 집어넣으면 1000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카트를 집어넣었을 때 1000원을 주는 것도 아닌데 100원에 카트를 집어넣어요. 왜? 내 100원이라서. 얻는 거, 사람들이 손실 기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얻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10배나 둔감한 거예요. 반대로 잃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이거를 따라서 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디폴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장기 기증 우리나라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계속 이렇게 CF 광고에서도 공익 광고에서도 계속 상영을 하고 있는데 때리고 있는데 얼마나 장기 기증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계속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장기 기증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장기 기증이 거의 100%에 가까운 국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예요. 네, 오스트리아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장기 기증이 이미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 기증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마치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 납세의 의무가 돈을 벌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듯이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주어지듯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기가 싫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소를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지금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내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취소를 하면서까지 장기 기증을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봤을 때 요새 이혼율 되게 높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혼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반대를 하고 싶다 그럼 설계로 반대로 하시면 돼요. 결혼은 되게 쉽게 하는데 이혼하는 절차를 엄청나게 어렵게 때려놓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한 100명한테 사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장담하건대 이혼율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설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넛지에서 나오는 게 바로 선택 설계자라는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그 스키폴 공항에서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을 때 사람들이 청결률이 더 높아졌었던 것처럼 과연 사람들이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넛지의 선택 설계자이고, 그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이 책에서 역시 동일하게 접목되는 그 바로 내용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설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5가지의 함정들을 우리가 모두 피하면서 결국에 똑똑한 결정을 위한 그 실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딱 3개예요. 첫 번째,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쉽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양 사이드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을 세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를 자,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편향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실수의 패턴. 사람들이 했던 실수들을 계속하는 그 실수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고민이 아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라는 건 뭐죠? 계속 똑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석이라는 거는 해야 한다 혹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2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선택을 하고 하기로 했으면은 그거를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 또 선택을 하고 계속 상위의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죠.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놓치게 되죠. 혹은 시간이 지나서 쫓겨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선택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죠. 남 핑계를 대든 시간 핑계를 대든 경제 핑계를 대든 어떤 핑계든 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실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아닌 분석을 해야 되고, 자, 3번째,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각을 우리가 곱씹어야 된다.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내가 직관, 그냥 단지 딱 들어오는 그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아닌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목표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성과예요. 성과. 하지만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수면이죠. 결국에 그 성과를 왜 내고자 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목표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과연 왜 내고자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방법이 목표가 아닌 목적을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실수의 패턴을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생각을 곱씹는 2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저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단속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네. 근데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 해도 돌릴 수만 있는 결정이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회복 불가능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셔야 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설명이 아닌 설득을 해야 된다. 저 역시도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설득이 아닌 설명이 아닌 설득을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설득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누차 얘기했었던 그 설계를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이 설득을 뛰어넘는 설명, 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설명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